지아에게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 있었다. 바로 낡은 은목걸이였다. 펜던트는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했지만 그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알아보기 힘든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아는 이 문양과 글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늘 소중히 간직하며 불안하거나 힘들 때마다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곤 했다. 그 목걸이는 그녀에게 가족의 따뜻한 온기이자 미지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한편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TL그룹을 이끄는 젊은 CEO 이도현 엘리 도훈론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감정 표현에는 극도로 서툴렀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과 효율에 맞춰져 있었고 사적인 관계에는 무관심했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늘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어딘가 차갑고 고독한 기운이 맴돌았다. 그의 이런 냉철함 뒤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도연은 1년에 몇 번씩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발작 증세에 시달렸다. 발작 시에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의 피부에 기이한 문신 같은 무늬가 시퍼렇게 번져나갔고 오직 TL그룹만이 확보할 수 있는 특정 약초를 섭취해야만 증상이 겨우 완화되었다. 그의 증세는 TL그룹의 최고 기밀이었으며 가족과 그의 주치의인 박 교수 그리고 극소수의 측근만이 알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병으로 인해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고독한 삶을 살아갔다. 그는 감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자신만의 견고한 세계에 갇혀 있었다. 도연은 지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오직 병과 숨막히는 업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그의 비밀스러운 병으로 가득했다. 지아의 밝고 순수한 모습은 도연의 차갑고 비밀스러운 세계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들은 같은 도시에 살았지만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두 개의 행성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이 두 개의 행성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충돌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도현, 리 도윤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된 시간표를 따랐다. 그날도 그는 TL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국제투자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냉철하고 빈틈없는 그의 모습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그러나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그의 몸속에서부터 익숙한 고통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피부 아래에서부터 기이한 문신 같은 무늬가 시퍼렇게 번져나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려 했지만 결국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쓰러졌다. 대표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외쳤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연의 측근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를 비밀스러운 별장으로 옮겼다. 별장은 도시 외곽의 숲속에 숨겨진 TL그룹 소유의 고즈넉한 곳이었다. 이곳은 그의 병이 발작할 때마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그를 격리시키는 은밀한 공간이었다. 박 교수, 프로페서 파크를 비롯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약초를 준비했지만 이번 발작은 유난히 강력했다. 도연은 침대 위에서 온몸을 비틀며 고통에 신음했고 그의 피부를 뒤덮은 문양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 시각 한지아, 알란지아는 평소처럼 배달을 하고 있었다. 낡은 오토바이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숲길을 따라 울려 퍼졌다. 그녀의 배달 목적지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별장이었다. 몇 번이나 별장 관리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지아는 평소와 다른 별장의 분위기에 의아함을 느꼈다. 인기척도 없이 굳게 닫힌 대문이 왠지 모르게 불길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별장 내부로 발걸음을 옮기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놀라 숨을 멈췄다. 한 남자가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의 피부에는 기이하고 섬뜩한 무늬가 번져 있었고 주변에는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아는 무심코 한 발짝 더 다가섰고 발밑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의료진들이 그녀를 발견했다. 누구야 당장 나가, 박 교수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때였다. 지아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은목걸이, 펜던트에서 미세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흔들리며 도연의 몸을 향해 뻗어나갔다. 빛이 그의 피부에 닿자마자 놀랍게도 도연의 몸을 뒤덮었던 고통스러운 문양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격렬한 신음도 점차 사그라들었다. 박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아를 응시했다. 도연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간신히 떴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은 그의 고통을 잠재우는 듯했다. 빛을 발하고 있는 그녀의 은목걸이,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문양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첫눈에 지아에게 매료되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운명처럼 그의 영혼이 그녀에게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지아 역시 그의 깊은 눈빛에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목걸이와 그녀의 체질이 그의 발작을 진정시키는 유일한 해독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박 교수는 믿을 수 없는 현상에 경악하며 지아의 은목걸이와 그녀의 체질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전설과 TL그룹 가문의 비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확신했다. 지아가 바로 도연의 병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임을. 그는 지아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이도현 대표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당신의 동생 한지훈 군의 심장병 치료는 TL그룹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단 당신은 앞으로 이도현 대표님 곁에서 그의 해독제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지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동생 지훈의 병원비는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짐이었다. 그녀는 박 교수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지훈의 건강을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동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차가운 CEO의 병을 치료하는 해독제로서 그녀의 자유가 억압되는 강요된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힘든 순간에 그들을 묶어버렸다. 한지아의 삶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익숙했던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 대신 고급스러운 별장의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다. 동생 지훈의 심장병 치료비를 TL그룹에서 전액 지원받는다는 조건은 지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이도현, 엘리 도윤의 비밀스러운 별장에 감금되듯 머물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박 교수, 프로페서 팍과 그의 측근들은 지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으며 그녀가 별장을 벗어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도현의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곁을 지키며 해독제 역할을 해야 했다. 그녀의 자유는 억압되었지만 동생 지훈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밤늦도록 작은 방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이었다. 이도현은 지아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그녀를 해독제로서 강제적으로 붙잡아둔 자신의 행동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사랑하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그녀를 단순한 치료수단으로 대해야 한다고 속삭였지만 그의 심장은 그녀의 순수함과 배려심에 끊임없이 반응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 차갑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지아의 맑은 눈빛과 작은 손길에 그의 견고했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지아가 무심코 놓아둔 스케치북을 펼쳐 그녀의 그림들을 바라보곤 했다. 낡은 종이 위에 그려진 소박한 풍경화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어느 날 도연은 지아의 스케치북 속에 그려진 그림들을 넘기다가 낯익은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아가 늘 소중히 간직하는 낡은 은목걸이,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이었다. 그림 곳곳에 그 문양이 작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잊었던 자신의 어머니의 낡은 스케치북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촉망받는 화가였지만 부와 명예를 좇아 그림을 포기했다. 도연은 어머니의 그런 선택을 경멸했지만 그녀의 재능만큼은 인정했다. 그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고 어머니의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그림들 속에도 지아의 은목걸이, 문양과 흡사한 상징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 문양을 그림 속에 자주 새겨 넣곤 했다. 도연은 지아의 그림에서 어머니의 잃어버렸던 순수성,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렬한 진정성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이끌림이 더욱 강해졌다. 한편 도연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실장, 치프 킴 요이제이시가 은지아가 도연에게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지아가 도연의 병을 이용해 TL그룹의 재산을 노린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김 비서실장은 도연의 오랜 측근으로서 그의 병을 비밀리에 관리해왔다. 그는 TL그룹의 명성과 도연의 안위가 지아라는 정체불명의 여자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런 평범한 배달부가 어떻게 대표님 곁에 있을 수 있죠?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김 비서실장은 박 교수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김 비서실장은 지아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지아의 식사에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내어주거나 그녀에게 불필요한 자비를 시키며 괴롭혔다. 때로는 도연의 눈을 피해 지아에게 독서를 퍼붓기도 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대표님 곁에 있다는 건 그룹의 수치입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지아는 김 비서실장의 괴롭힘에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그녀는 동생 지훈을 떠올리며 모든 수모를 견뎠다. 그녀의 순수함과 굳건한 인내심은 도연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빛났다. 도연은 김 비서실장이 지아를 괴롭히는 것을 은연중에 눈치챘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는 지아를 향한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별장이라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도연과 지아는 서로 다른 감정의 파고를 경험했다. 도연은 지아를 향한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고 지아는 자유를 빼앗긴 채 병든 동생을 걱정하며 버텨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얽매인 환자와 해독제의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을 둘러싼 비밀스러운 병의 기원과 지아의 은목걸이에 얽힌 진실이 곧 밝혀지며 그들의 관계가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이도현, 리 도훈의 비밀 별장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윤수와 요은수아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그녀를 해독제로서 붙잡아둔 자신의 죄책감과 자신의 병으로 인해 그녀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딜레마 속에서 고뇌했다. 그는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사랑과 이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서 더욱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박 교수 프로페서 박는 도연의 주치의이자
TL그룹 가문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는 도연의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TL그룹 창업주인 도연의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저주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이 저주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행해진 어떤 잔혹한 의식의 결과였으며 대대로 내려오며 남성 후계자에게 특정 발작 증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저주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특정한 혈통을 지닌 자만이 가능했다. 박 교수는 지아의 은목걸이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이 바로 그 혈통을 상징하는 문양임을 확신했다. 그는 지아의 가문이 바로 이 저주를 해독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혈통을 가진 가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도연에게 보고했다. 지아의 낡은 은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던 것이다. 도연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인이 자신의 가문을 얽맨 저주를 풀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에 큰 혼란을 느꼈다. 그는 지아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없으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의 생존 본능과 지아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극심한 딜레마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심장은 오직 지아만을 갈망했다. 이 모든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주시하던 인물이 있었다. 바로 도연의 비서실장, 김 비서실장, 치프 김 알이었다. 그는 TL그룹의 막대한 부하 권력을 탐내고 있었다. 김 비서실장은 도연의 병에 얽힌 비밀과 지아의 정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TL그룹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도연이 병으로 쓰러지면 자신이 그룹의 실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런 평범한 배달부가 어떻게 TL그룹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김 비서실장은 지아의 신분을 경멸하며 속으로 음모를 키웠다. 그는 도연의 병이 위중해질 때마다 지아를 빼돌려 발작을 유도하거나 지아의 존재를 언론에 폭로하여 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는 도연의 병을 빌미로 지아를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어느 날 김 비서실장은 도연이 중요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별장을 비운 틈을 타 지아에게 접근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지아에게 말했다. 윤수아 씨, 당신이 이도현 대표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요. 웃기는 소리, 당신은 그저 그분의 병을 늦추는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대표님은 언제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아는 김 비서실장의 비열한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처지가 불안했고 동생 지훈의 병원비를 위해 도연에게 매달려야 하는 자신의 상황이 서글펐다. 그녀의 낡은 은목걸이가 그녀의 손안에서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밤 김 비서실장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지아의 방에 침입하여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 이도현 대표님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사라져야 합니다. 당신 같은 존재는 대표님의 약점이 될 뿐이야. 김 비서실장은 그녀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지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였다. 도연이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별장으로 급히 돌아왔다. 그의 피부에는 고통스러운 문양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발작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지아의 비명소리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연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도 지아의 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김 비서실장이 지아를 납치하려는 현장을 목격했다. 무슨 짓이냐, 김 비서실장. 도연의 목소리는 고통에 잠겨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몸을 뒤덮은 문양이 더욱 진해지며 그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 김 비서실장은 당황하여 지아를 놓아주었다. 지아는 도연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발작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이 순간 지아는 도연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해독제의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도연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도현, 리도훈의 비밀 별장은 이제 고통과 절망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김 비서실장, 칩 김의 비열한 음모로 인해 도연은 극심한 발작을 일으키며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그의 피부를 뒤덮은 기이한 문양은 더욱 시퍼렇게 번져나갔고 온몸은 경련으로 뒤틀렸다.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박 교수, 프로페서 파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별장 안에는 도연의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메아리 쳤다. 이 혼란을 틈타 김 비서실장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도연이 쓰러지면 자신이 TL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도연이 의식을 잃자마자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을 들고 TL그룹의 이사회를 소집하려 했다. 그 순간 한지아의 눈에 도연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가득 들어왔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한 자신을 향한 알 수 없는 끌림, 그리고 그가 자신을 구하러 왔던 그 순간의 필사적인 눈빛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지훈의 병원비, 그녀의 자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다른 감정, 바로 사랑이 그녀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요된 해독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비켜주세요. 지아는 침대 옆에 서 있는 의료진을 밀치고 도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김 비서실장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지아는 그를 뿌리치고 도연의 곁에 섰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은목걸이 펜던트를 벗어들었다. 펜던트는 그녀의 손안에서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도연의 고통스러운 피부에 닿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다른 손을 그의 심장에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체내에 흐르는 해독의 기운이 그녀의 은목걸이 펜던트에 담긴 알 수 없는 힘과 함께 도연에게 전이되는 것을 느꼈다. 차가웠던 펜던트에서 따뜻한 온기가 뿜어져 나왔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도연의 몸은 여전히 경련했고 문양은 더욱 짙어지는 듯했다. 김 비서실장은 비웃음을 흘렸다. 겨우 저런 목걸이 따위가 뭘 한다고.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도연에게 집중했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도연의 피부를 뒤덮었던 고통스러운 문양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경련도 점차 잦아들었다. 고통에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에 평온함이 찾아왔다. 박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은 경악과 함께 희망의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김 비서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의 음모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지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의식을 회복한 도현이 힘없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김 비서실장, 넌 해고다. 도연의 목소리는 힘겹게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의 몸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문양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구한 지아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지아를 향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으로 가득했다. 수아 씨, 나를 살렸군.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의 고백은 낮고 진심이었다. 지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아픔과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다. 김 비서실장의 모든 악행은 박 교수의 증언과 별장에 설치된 비밀 카메라 영상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환자와 해독제가 아닌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도연의 얼어붙었던 심장은 지아의 순수한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더 이상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피어난 기적이었다. 이도현, 리도훈의 병이 완화되고 김 비서실장 치프 킴의 음모가 완전히 드러나자 TL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김 비서실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의 비열한 행위는 업계에 널리 퍼져 재취업은커녕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다. 그의 탐욕과 권모술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박 교수, 프로페서 팍는 자신의 역할을 인정받았고 도연의 병을 완전히 규명하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 TL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연구실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말 그대로 치유의 성지가 되었다. 도연의 병은 윤수와 요온수아의 존재로 인해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발작의 주기가 훨씬 길어지고 증상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는 더 이상 지아를 해독제로서 강제적으로 붙잡아두지 않고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수아 씨,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억지로 붙잡아두지 않을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아는 도연의 곁에 남기로 선택했다. 대표님, 아니 도연 씨, 저는 당신 곁에 남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강요가 아닌 제 마음이 당신을 원해요. 그녀는 더 이상 배달부나 해독제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도연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지아의 동생 한지훈, 한지혼은 TL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심장병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지훈은 건강을 되찾은 후 지아가 늘 꿈꾸던 미술 공부를 시작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다. 지아는 동생의 밝은 미래를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지아는 도연의 지원 아래 TL그룹 내 아트 앤 디자인 랩의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자신의 그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디자인들은 TL그룹의 제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아가 디자인한 스마트폰 케이스 가전제품, 심지어 호텔 어메니티까지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지아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그녀가 겪었던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진정한 사랑을 깊어갔다. 은우는 지아의 낡은 은목걸이,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을 보며 문득 자신의 어머니의 낡은 스케치북을 떠올렸다. 스케치북 속 어머니의 그림들 곳곳에 수아의 만년필과 흡사한 문양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 문양을 그림 속에 자주 새겨 넣곤 했다. 은우는 지아에게서 어머니의 잃어버렸던 순수성을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렬한 진정성을 발견했다. 지아는 도연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에 이끌렸다. 그는 이제 지아에게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연인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도연의 사무실은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지하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의 집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소박한 동네 시장을 걷고 공원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며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TL그룹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차가웠던 CEO는 사랑 앞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했고, 평범한 배달부는 자신의 재능과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지아는 더 이상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비던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TL그룹의 아트 디자인 총괄 이사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거장이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순수함과 치유를 상징하며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유수의 갤러리에서 전시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희망을 그리는 예술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이도현, 리도훈 역시 차갑고 고독했던 과거의 CEO가 아니었다. 지아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로움 대신 따뜻하고 깊은 온기로 가득했다. 그는 효율성과 이윤만을 줬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CEO로 변모했다. TL그룹은 그의 따뜻한 리더십 아래 더욱 견고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지아는 도연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와 진정한 행복을 되찾아 주었고, 도연은 지아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TL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으며 임직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마침내 봄바람이 부는 따뜻한 날, 지아와 도연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지아의 동생 한지우는 건강한 모습으로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결혼 후 도연은 지아의 제안으로 TL그룹 희망 예술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미술 분야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썼다. 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서 도연은 지아의 낡은 은목걸이와 자신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함께 전시하며 진정한 아름다움과 희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의 어머니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의 아내가 된 지아 씨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으로 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돈이나 명품이 아닌 순수한 열정 속에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지아와 도연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재단이 지원하는 희망 미술 학교 하를 방문했다. 이곳은 지아가 어릴 적 동생과 함께 지냈던 고아원 자리에 세워진 곳이었다. 이제 낡은 고아원은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는 따뜻한 미술학교로 변모했다. 지아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환하게 웃었고, 도연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의 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아의 존재와 그의 변화된 삶은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 해가 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박히자 지아와 도연은 미술학교 옥상 정원에 올라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지아의 손은 더 이상 거칠지 않고 도연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다.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봄을 선물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출 것이다. 지아의 낡은 은목걸이와 도연의 어머니 스케치북은 이제 그들의 서재에 가장 소중한 곳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저희가 만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이야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한지아의 하루는 낡은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와 함께 새벽을 가르며 시작되었다. 20살 그녀의 어깨에는 세상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고아원에서 동생 한지훈, 한지호은과 함께 자란 지아는 지훈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지훈의 심장은 언제나 불안정했고 꾸준한 치료와 값비싼 약물은 지아의 모든 수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다. 지아는 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았다. 거친 바람과 빗속을 뚫고 오토바이를 몰 때면 온몸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동생을 떠올리면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지훈에게 그녀는 세상의 전부였고 지아에게 지훈은 살아갈 이유였다. 그녀는 배달통 옆에 늘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 잠시 쉬는 시간 그녀는 노트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이나 소박한 풍경들을 스케치하곤 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낮잠을 자는 고양이 연인의 웃음소리 골목길 화분에서 피어난 작은 꽃.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그녀의 그림 속에서 생명력을 얻었다. 그녀의 그림은 투박했지만 그림 속에는 늘 따뜻한 온기와 순수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아는 폭우가 쏟아지는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도 취소된 상황이었다. 낡은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빗물에 떠내려가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흠뻑 젖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였다.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강아지를 본 지아는 망설임 없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때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강아지를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자신의 낡은 우비를 벗어 강아지에게 덮어주고 품에 안았다. 온몸은 비에 젖고 추위에 떨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강아지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향했다.